네, 라이빈의 또 하나의 순서 한겨레 21의 커버 스토리 21. 오늘은 한겨레 21의 전정윤 기자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이번 타이틀이 샵 오빠 미투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언뜻 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왜냐면 많이 안 나온 얘기라서 실제 친오빠가 저지른 성폭력에 대한 그렇습니다. 얘기라고 했는데 이거를 좀 기사화하시게 된 계기가 좀 있으신가요? 네, 처음부터 제가 기사화를 하려고 취재를 시작했던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작년에 청소년 자해 3부작이라는 기획 연재를 취재하고 기사를 썼던 적이 있어요. 네. 그때 16살 Y라는 아이를 만났었는데 네. 그때 이제 자해하는 청소년이었죠. 근데 그때는 자해 원인으로 부모님의 뭐 학업 압박, 그다음에 오빠와의 편애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했었어요. 네. 기사화도 됐고요. 그 이후로도 간간히 소식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지난 6월에 저한테 다른 얘기를 할 게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사실 자기가 5학년 때부터 친오빠한테 성폭력을 당했고 근데 그것들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고 그게 이제 그 마음에 있던 고통이 드러났던 게 자해였다. 이렇게 네. 저한테 얘기를 해왔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런 문제로 집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스스로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을 자처했어요. 네. 근데 그래서 의료진한테도 그 얘기를 너무 답답한 마음에 털어놨는데 신고 의무제라고 있어요. 그래서 아동 청소년을 대하는 기관이나 시설 관계자들은 성범죄를 인지했을 때 바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경찰에 신고가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신고가 들어간 이후에 부모님은 당연히 딸아이의 말을 믿지 못하시고 아이는 네. 집에 들어가기도 싫지만 집에 들어갈 수도 없게 되고 네. 뭐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어려움을 하소연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안타까운 마음에 아이가 머물 곳을 알아봐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지낼 수 있는 쉼터를 알아보다 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같은 피해를 겪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알고는 기사를 안 쓸 수가 없어서 그렇게 네.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얼마나 될까요? 그런 사건들은? 정답은 얼마나 되는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친족 성폭력, 특히 오빠 성폭력의 특징을 좀 아셔야 되는데 실제로 사건은 벌어졌는데 수사기관에서 인지를 못하거나 네. 아니면 인지를 했어도 용의자가 특정이 되지 않아서 범죄 통계에 잡히지 않는 그런 범죄를 이제 암수 사건이라고 해요. 네네. 근데 친족 성폭력은 암수 비율이 아주 높은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네.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전문가들은 한 암수율이 한 5%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00건 중에 5건만 신고된다고 그렇게들 얘기들을 하는데 네.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친족 성폭력 중에서도 오빠 성폭력은 아빠의 경우, 가해자가 아빠인 경우보다 훨씬 더 암수율이 높아요. 그래서 네, 사실상 뭐 100건 일어나도 한두 건 신고가 될까 말까 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네. 전체 몇 건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제가 피해자 네 분을 만나 뵀고요. 그리고 그 피해자들 보호하고 있는 쉼터라든가 아니면 치료해 주시는 뭐 그 의료기관이라든가 경찰 수사 담당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 그래서 아까도 뭐 말씀하셨지만 네. 이제 친오빠에게 그런 성폭행을 당한 다음에는 같은 네. 가족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같은 공간에서 있는 게 굉장히 어렵고 괴로운 일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빠 성폭력 사건이 알려지지 않는 게 네. 그런 가족들끼리의 뭐 상황 그런 네. 것 때문인가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네.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가 가해자이기도 하지만 오빠하고 가족이기 때문에 피해자 본인이 스스로 감당하고 밖으로 알리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친족 성폭력은 피해자의 수치심이 일반 성폭력 사건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부끄럽기도 하고 또 오빠를 가해자로 사법 처리하고 싶지도 않은 마음에 피해자가 말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그 사건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부모님한테 털어놓을 때가 있죠. 근데 네. 대부분의 부모님은 믿지를 않아요. 그렇죠. 왜 안 믿느냐면 이유가 네. 있어요. 그냥 안 믿는 건 아니고 성폭력 피해자들은 성폭력이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트라우마라던가 그래서 그 결과로 뭐 자해, 자살 시도 그다음에 뭐 작은 일에도 뭐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뭐 가출을 하거나 이런 문제적 행동들이 수년간 피해 기간 동안 계속 나타나는데 네. 부모는 원인을 모르고 아이가 계속 방황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보기에는 아들은 너무 정상이에요. 너무 네. 모범생이고 딸은 문제아예요. 근데 문제아인 딸이 이제 와서 몇 년 만에 나 오빠한테 성폭력을 당했어요라고 말했을 때 네.
부모들이 믿지를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러는 증거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도 오빠가 가해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가 있어요. 네. 근데 그때도 부모님은 딸이 받은 피해는 이미 돌이킬 수 없고, 그런데 아들이 수사기관에 신고가 되면 성범죄자 낙인이 찍혀서 평생 살아가야 될 텐데, 네. 취업과 뭐 학업과 결혼과 여러 가지 인생의 장애물들이 될 텐데 그것을 견디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네가 참아달라고 말하게 되고, 피해자는 오빠한테 당하는 1차 피해보다 부모한테 당하는 2차 피해가 훨씬 더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씀하고 네. 계십니다. 그래서 그럴 것 부모님들이 같네. 약간 신고를 그냥 막는 경우가 많겠네요. 그런 네. 면에서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가령 뭐 아까 신고 의무제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이제 성범죄 사실을 인지하게 돼서 제3자가 신고했을 경우에도 부모님이 피해자와 그 수사기관의 접근을 막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네. 부모가 가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부모가 내 아이 접촉하지 말라 그랬는데 강제로 네. 수사하기는 참 어려워요. 법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사실상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신고가 돼도 수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요. 이게 그러면은 어쨌든 기사에 쓰셨을 때는 네. 네 명의 피해자를 만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네. 우리가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이제 네 분 중에서 한 분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데, 그분은 40년 전에 네. 큰오빠로부터 유사강간 피해를 당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네. 40년 동안 이제 말씀을 안 하시다가 이번에 저희 기사를 계기로 미투를 결심하셔서 말씀을 해주신 분이에요. 이분은 초등학교 5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오빠한테 그런 피해를 당했고요. 네. 엄마가 새벽 예배 가시고 아빠는 집을 비우신 날, 네. 그럴 때 오빠가 이제 방에 자주 들어와서 그런 일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부모님은 그때 40년 전이기 때문에 남아선호 사상이 너무 강해서 네. 부모님이 큰아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말해봐야 오빠 편을 들어주실 것이다. 나만 더 맞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말씀을 못 하셨고, 네. 근데 이제 가해자 오빠가 몇 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네. 근데 그때 임종 직전까지 병문안을 안 가셨대요. 네. 왜냐하면 아직 미움이 남아있었기 그렇겠죠. 때문에. 네. 근데 엄마가 그렇게 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너처럼 차가운 기집애는 없을 거다. 어떻게 오빠가 아픈데 병문안을 안 가냐. 네. 그래서 그런 엄마와의 갈등 끝에 나중에 오빠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울면서 말씀을 하셨대요. 사실은 뭐 어떻게 했는 줄 아냐 나한테. 그랬더니 네. 엄마가 가만히 계시다가 혹시 걔가 너를 타고 올랐니?라고 물으시더래요. 그러니까 네. 엄마도 직감이 있으셨나 보죠. 네.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하신 말씀이 걔가 그럴 리가 없다. 나는 그 시간에 방을 비운 적이 없다. 너희 오빠가 너한테 그런 일을 할 물리적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네. 근데 실감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네요, 어머님도. 그렇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심지어 사실이었던 거죠. 아들은 죽었는데, 그래서 이 선생님 말씀이 죽은 아들보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딸보다도 여전히 죽은 아들의 편을 드시는 그런 엄마에 대해서 되게 가슴 아파하셨고,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얼굴도 공개하고 실명으로 미투를 하려고 하셨었어요. 네.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나중에 마음을 바꾸셨어요. 익명으로 하시겠다고. 네네. 근데 그 이유가 본인의 지금 남편과 아이들도 걱정되지만 죽은 오빠의 부인인 올케와 자녀. 죽은 오빠의 자녀, 조카들 걱정이 너무 되셨던 거예요. 네네. 사실상 연좌죄가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친족 성폭력, 특히 오빠 성폭력 피해자들이 놓여있는 가장 더러운 현실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가장 더러운 현실이 이거다. 핏줄이기 때문에 피해를 피해라고 말을 못하는 것.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그분은 네. 지금의 상황이 어떤가요? 그분은 다행히 너무 잘 극복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살아오는 과정에서 문제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일단 성적인 문제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남자를 믿지 못하고 남편과의 성관계도 가족끼리의 성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근친 간의 상간 뭐 이런 느낌 느낌을 때문에? 받으셔서 괴로우신 마음에 이렇게 네. 부부관계가 잘 되지 않는 게 있었고, 성격적으로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자기의 보호자인 부모가 자기를 믿어주지 않았다는 이런 마음의 분노, 반항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오빠 성폭력 피해자들이 되게 반사회적인 성향을 띠어요. 그래서 사람이 말을 하면 그 고지고대로 듣지 못하고 확대 해석해서 받아들여서 상처받고 더 거친 말로
받아치고 네네. 이런 성향들이 많이 나타나서 본인이 되게 괴로우셨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심리학, 상담 이런 걸 공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네. 종교의 영향도 있으셨고요. 네. 그래서 본인이 그런 상처들을 아직 다 회복된 건 아니지만 뭔가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 좀 심하게 감정이 올라올 때 이게 그거구나를 인지할 수 있게 되신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배웠던 이유도 사실은 그걸 극복하기 그렇죠. 위한 그렇죠. 방편으로 그걸 배우셨던 그렇죠. 거겠네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분이 지금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계세요. 네. 되게 헌신적으로. 그래서 그런 일을 하시면서 지금 미투를 결심하신 계기도 나는 40년 동안 나의 상처를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에너지를 쏟아붓고 네. 너무 낭비했다, 내 인생을. 근데 이 아이들은 인생을 경제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네. 어른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빨리 문제를 바로잡고 치유받고 도움받고 그렇게 네.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본인이 용기를 내셨다고 저한테 하셨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40년 지났는데 상황은 지금 어떤가요? 정말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40년이라는 세월이 되게 놀랍게도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오빠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일은 너무 똑같았어요. 그래서 네. 저도 되게 놀랐는데요. 제가 만난 요즘 청소년들 3명 같은 경우에도 한 친구는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는 아직 모르고요. 다른 친구 둘은 한 명은 오빠가 징역 4년, 한 명은 오빠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어요.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통점, 부모가 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심지어 오빠가 구속이 된 이후에도 부모가 막 합의해달라, 탄원서 써달라 피해자에게 계속 요구를 했고 네. 그리고 오빠 성폭력 피해자들이 가장 억울해하고 분노하는 것은 왜 피해자인 나는 집을 나와서 쉼터라는 낯선 곳에서 살아야 하고 네. 가해자인 오빠는 집에서 부모님의 보호를 끝까지 받으면서 살아야 하느냐. 네. 그게 이 아이들이 놓인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고 가장 변함없는 현실이고 가장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들을수록 그 40년 전의 일도 사실 40년 이후까지도 극복을 못하는 게 네. 사실은 성폭행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절망적으로 들리는데 네. 그럼 이런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네. 어떤 희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오빠 성폭력을 당하기도 했고 또 수사기관이 신고해서 오빠가 처벌받기도 한 그런 피해자들도 제가 만났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친구는 초등학교 그 친구도 5학년, 6학년 무렵부터 오빠에게 그런 성폭력을 되게 심하게 당했었는데 네. 고3 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오빠가 처벌을 받았는데 네. 너무 후회한대요. 내가 왜요? 6학년 때 말했으면 내가 그 기간 동안 그 그렇게 기간 동안 고통을 그렇게 받지 불행하지 않았어도 됐는데 스스로 불행한 시간을 늘렸던 것 같다. 근데 네. 자기는 못했지만 지금 만약에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가 있다면 꼭 경찰이 아니더라도 부모님에게라도 지금 당장 얘기해라. 네. 얘기해서 더 이상 그 시간 비극의 시간을 늘리지 말아라. 그리고 아마 본인도 수사기관을 믿지 못했고 네. 부모님이 자기를 버렸을 때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너무 막막했대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경찰이 수사를 잘 해줬고 네. 자기는 쉼터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잘 자랐고 네. 지금 아주 잘 자라서 독립해서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도와주는 사람 많다. 너무 힘들 땐 꼭 얘기를 하라는 그런 조언을 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찍 얘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이런 고통 속에 계시는 네. 분들은 좀 혹시 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제도나 네. 장치 같은 것도 있을까요?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수사기관 담당자, 뭐 쉼터 담당자, 그다음에 무슨 의료기관 그런 분들 다 만나 뵀는데 우리나라가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가 의외로 아주 잘 돼 있대요. 좋네요. 네. 선진국하고 비교해도 크게 손색 없게 제도는 잘 돼 있대요. 물론 이제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네. 본인이 피해를 그 호소했을 때 일단 뭐 수사, 그다음에 치료, 그다음에 뭐 법률 지원부터 쉼터에서 보호까지 그리고 자립해서까지 지원 제도 자체는 잘 만들어져 있고 도움의 손길이 있으니까 꼭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시라고 네. 전해드리고 네.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네. 굉장히 많이 알려져야 되겠네요. 사실 네, 이런 네.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네. 또 신고를 못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그 방송이기 때문에 다 소개를 못했는데 네. 한겨레 20일 1273호에 상세하게 도움받을 네. 수 있는 방법까지 제가 기사를 썼습니다. 네. 좋네요. 참 뭐라 정리하기 힘든 먹먹한 사연이 기사에 담겨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사연 속 선생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너희를 지켜주지 못하더라도 선생님처럼 너희를 도와줄 어른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해달라라는 말인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셔서 같이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 호의 21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